공부한, 여기 두 개 한 거는 좀 어렵나요? 재밌다, 그죠? 재밌진 않지, 뭐. 그렇지만 살만하다, 그죠? 예.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나오겠구나. 물론, 작년 문제만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하고 여기 어떻게 나온다라고 감을 잡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토지의 특성을 알 건데 이거 하기 전에 새로운 거 하나 해볼 거예요. 그게 우리 교재에 어디 있느냐면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지만 자, 교재에서 제가 안 하고 넘어가는 거는 다음에 언제나 한다 그랬죠.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됩니다. 76쪽으로 할 거예요. 76쪽에 여기서 보시면 주택의 분류입니다. 얘가 시험 없는 거네요. 네, 얘는 3, 4년에 한 번씩 시험에 나오는데 작년에 나왔어요. 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분류인데요. 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게 됩니다. 일단 단독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단독주택은 다시 셋으로 분류를 합니다. 말 그대로의 단독이 있고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게 아파트죠. 아파트. 그리고 연립,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보니까 공관이 있고 기숙사 있는데 그거 어째 갔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그 차이예요. 지금 제가 정리한 거는 뭐냐면은 건축법의 기준이에요. 건축법 기준을 따진 거고 주택법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게 죄송합니다. 건축법 주택법에 왔다 갔다 헷갈렸습니다. 제가 여기 건축법이 아니고 주택법 기준입니다. 주택법 기준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건축법은 여기다가 공관, 기술을 붙이면 됩니다. 그 차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요 세 개만 딱 봐놓으시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공관, 기숙사가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한다. 그 정도 느낌만 딱 잡으시면 됩니다. 자, 차례대로 종류를 보도록 할게요. 단독주택은 단독 그대로 끝. 다중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이 660 이하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걸 다중이라고 합니다. 자, 다가구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이 660 이하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입니다. 선생님, 쟤들 똑같은데 어떻게 구분하나요? 자, 구분이 가능합니다. 다중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중은 독립적인 주거가 안 됩니다. 다중은 독립적인 주거가 안 된다.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가끔씩 살아가면서 결혼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우리 신랑도 좋고 우리 애도 좋지만 한 1년 정도는 떨어져서 나 혼자 살고 싶다. 나만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하고 있겠죠, 다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 해볼 때 상상을 하는 거, 상상만 해봅시다. 그래서 떨어져 나왔어. 오피스를 얻었다. 그럼 그 안에 내가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음식 해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잠에서 이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럼 이게 뭐죠? 독립주거가 가능한 거예요. 나는 그 원룸 또 오피스 안에서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씻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독립주거 가능해요. 그런데 이 다중시설은 뭐냐면은 고시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시원에는 잠만 자죠.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 주인공, 여자 주인공 고시원 살다가 가방 들고 쫓기나오면 남자 주인공 또 부장을 만나잖아. 그러면 그렇게 되는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고시원 잠만 자요. 먹는 거는요, 씻는 거는 별도 공간 따로 가야 돼. 그래서 독립주거가 안 돼. 이해하시겠지? 이 점은? 이걸 구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가구는 뭐냐? 독립 거주가 되는데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19세대 이하예요. 이게 19세대 이하라는 조건이 뭔지를 좀 이해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요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면적이 660제곱미터잖아요. 이거는 옛날 평을 환산합니다. 한 평은 우리가 한 평은 3.3제곱미터죠. 모르도 괜찮지만 지금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660제곱미터라는 거는
평으로 환산하면 몇 평이냐면 200평이 되겠죠. 계산기 꺼내지 말고 대상 암산으로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옛날 나중에 그 뒤에 공법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330이 나와요. 660이 나오고 1000이 나와요. 이건 100평, 이거는 200평, 1000은 300평입니다. 예전 그렇게 예상하면 되는데 요거는 200평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세대가 19세대 그냥 20세대 합시다. 나누면 그 세대 하나에 10평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최소 주거 기준. 즉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요 정도 주거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나라 주거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평수가 있어요. 면적이. 이 면적이 되어야 최소한 그 주택으로서의 면적이 최소한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19세대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에서는 동일해요. 그렇지만 요거까지 구분하시면 됩니다. 19세 미만 이하지만 19세 이하 이렇게 딱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공동주택 갈게요. 아파트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5층 이상입니다. 12번 면적이 660 이하이고요. 층수가 죄송합니다. 660 초가이고요. 면적이 620 초가고 층수가 4층 이하입니다. 다세대는 어떻게 되느냐? 660 이하이고요. 주택 층수가 4층 이하입니다. 자, 이거 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외워야 됩니까? 예,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데 요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자, 하나씩 좀 보도록 합시다. 층수 봅시다. 층수. 자, 3층, 4층, 5층 끝. 단독은 3층 이하. 공동은 4층 이하. 이상. 4층 이하. 그리고 아파트만 5층 이상 끝. 아시겠죠? 이거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주상복합일 때는 상가분 빼고 주택 면적만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면적을 볼게요. 면적 전부 다 뭐죠? 66이죠. 전부 다 620 이하인데 얘만 뭐죠? 요만 외우면 돼. 자, 외울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5층 이상 660 초가 나머지는 전부 다 이하죠. 응? 그 외우기 쉽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러니까 아파트 5층 이상 끝. 연립 620 초가 끝. 나머지는 3층, 4층, 620 전부 다 이하예요. 전부 다 이하인데 여기와 여기만 딱 다른 거라. 요것만 딱 외우시면 되겠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자, 공동주택은 규모 가지고 만듭니다. 규모.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여러분이, 서울에서 다세대 주택을 지었어요. 자, 한 동을 지었습니다. 요게 660제곱미터. 건물이 4층인데, 요게 660 제곱미터예요. 한 동 딱 지었어요. 한동.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세대입니다. 연립은 어떻게 되느냐? 연립은 요런 게 세 동 지었어. 가동, 나동, 다동. 그러면 층수는 전부 다 4층보다 작지만 전부 다 합하면 면적이 660보다 넘겠죠? 전부 다 합하면? 이해하시겠죠? 이게 연립이에요. 그래서 연립이라는 말은 대부분 연립 연소가 한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가동, 나동, 다동. 대부분 그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얘는 한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많고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연립 맨션 이런 거 보면 대부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대부분 구조가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 공간이 띄어져 있고 여기에 건물, 여기에 건물 3층이나 4층 그러면 연립입니다. 그러니까 규모 가지고 결정하는 거죠. 규모가 제일 큰 게 뭐죠? 아파트. 그 다음이 연립, 그 다음이 다세대. 구분하시겠죠? 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걸 지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떤 거냐? 자,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건물을 지었어요. 원룸을 지었는데 몇 층 지었느냐? 3층. 면적 660을 지었습니다. 여기도 건물을 3층 660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았을 때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여러분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청수 가지고 보면 되잖아요. 청수는 4층 이하는 3층이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되죠? 4층이면 분리가 되지만 3층이면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가구와 다세대를 구분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건축주예요. 건물을 짓고 나서 등기를 할 때 이걸 통으로 등기합니다. 통으로. 대부분 원룸이 이렇게 합니다. 통으로 등기한다는 말은 101호, 102호, 103호 그걸 무시하고 하나의 통으로 등기하는 거죠. 이렇게 등기하면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대도시에서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냐? 101호 따로, 102호 따로, 103호 따로, 201호 따로, 202호 따로 요렇게 합니다. 이걸 세대별 구분 등기라 그래요. 요렇게 등기하면 뭐가 되느냐? 다세대 됩니다. 세대별 등기예요. 자, 단독 등기냐, 세대별 등기냐. 얘는 통으로 등기하는 걸 말하는 거, 얘는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선생님, 그러면 아파트 연립도 그렇게 됩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전부 다 세대별 구분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이해할 수 있냐면 여기서 세대라는 단어가 왜 들어왔는지 이해를 해요. 세대. 왜 세대라는 단어가 들었는지 이해를 하면 쉽다는 거. 그걸 구분하시면 여러분 암기가 쉬워져요. 그게 뭐냐? 이걸 물어볼 때 섞어놓고 단독 공동을 물어봐요. 그때 다 헷갈리죠. 근데 여기는 다 뭐죠? 세대를. 이거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 세대라는 말이 들어갔을까라는 걸 이해하면 이걸 암기하기 쉬워지겠죠. 이게 전부 다 세대별 구분 등기라는 이야기예요. 구분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원룸이야. 얘가 원룸. 외관성은 원룸인데 이게 원룸이 다가구일 수도 있고 다세대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뭘 봐야 알 수 있었죠? 등기부를 봐야 되죠. 등기부가 이렇게 한 방으로 등기가 됐느냐 아니면 세대별로 등기됐느냐라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구분됐죠? 자, 가볍게 교조를 좀 보도록 할게요. 76쪽입니다. 가로 1번에 단독주택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 단독주택 밑줄, 동그라미 2번 다중주택 밑줄, 니은입니다.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밑줄, 뒷것 두 번째 줄입니다. 합계가 6평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일 것 밑줄. 제가 말한 것만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3번 다가구 주택 밑줄, 기억입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일 것 밑줄. 오른쪽에 갑니다. 니은 중간에 바닥 면적 합계가 6평 이하일 것 밑줄, 뒷것 19세대 이하일 것 밑줄. 자, 설명한 것만 밑줄 긋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공동주택 밑줄, 1번 아파트 밑줄 그으시고 층수가 5회층 이상 밑줄 그으시고 이상 동그라미, 2번 연립주택 밑줄 그으시고 중간입니다. 두 번째 줄 중간에 합계가 660 초가 밑줄 그고 초가 동그라미, 층수가 4회층 이하 밑줄. 3번 다세대주택 밑줄 그으시고 바닥 면적 합계가 620 이하이고 층수가 4회층 이하 밑줄. 자, 제가 말한 것만 딱 밑줄 했고 동그라미를 어디에 했느냐? 딱 두 군데 했습니다. 5층 이상 연립에 610 초가, 이거 나머지 전부 다 뭐다? 이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게 일반 이렇게 잘 나와요. 이걸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잘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요게 주택의 분류라는 요 개념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뭐랄까 요거 토지의 특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토지의 특성입니다. 요게 한바닥 넘기시면 78조부터 나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토지의 특성은 원래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토지가 원래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걸 자연적 특성, 다른 말로 물리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얘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이에요. 어떻게 하나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인문적 특성이라고 말하는데, 자, 어떤 게 시험에 잘 나옵니까? 얘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걸 말하는 겁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우리 교재에서 5개를 말하는데 원래
보통 제가 세 가지를 말을 잘하는데 오늘 하나 앞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 토지는 이동이 안 되죠. 이걸 뭐라고 말하냐? 부동성이라고 말합니다. 토지는 물리적 이동이 안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 토지는 대부분의 재화들은 필요로 하면 만들어 생산하면 됩니다. 근데 토지는 생산할 수 없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부정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개념에서 모든 재화는 사용하면 가치가 줄어들고 양이 줄어듭니다. 감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선생님, 다이아몬드는 제일 단단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지 않나요? 한 100만 년 나와볼까요? 100억만 년 나와볼까? 그래도 안 없어지면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 정도면 없어지겠죠? 예. 근데 토지는 지구 거품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억만 년 전에 언제 만든지 몰라요? 하여튼 그렇게 있었던 거니까 요거는 영원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영원하다, 영속성이라고 말해요. 모든 토지는 다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개별성이라고 말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이고 개별성이라는 게 뭔가요? 선생님, 토지 비슷비슷한데요. 네,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는 있는 모든 토지는 좌표가 다 달라요. 토지 좌표 전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같은 좌표의 토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토지는 개별적이다, 따로따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걸 우리의 토지의 특성이라고, 물리적 특성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려볼게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부동성에 의해서 이동이 안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물리적인 이동이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여기 있는 내 토지를 이렇게 이동시키는 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안동에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토지를 서울 강남에 떼붙이고 싶어. 안 돼. 땅을 또 파고 있다. 곤란합니다. 네, 이동이 안 된다는 거죠. 부정성이라는 말은 대부분의 재화는 경제적인 현상이에요. 경제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이게 공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재화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럼 대부분 그게 만들어집니다. 여러 기업에서 당연히 만들겠죠. 왜?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야 팔리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마진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토지는 수요에 대해서 수요가 있더라도 공급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물리적인 공급의 증가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토지는 지구의 거품면이니까 늘릴 수가 없다. 이런 걸 우리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이걸 부정성, 이렇게 정의 내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영속성에 의해서, 영속성이라는 건 모든 재는 감가가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영속성에 의해서 물리적인 감가가 안 됩니다. 써도 달아먹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개별성은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똑같은 게 없다.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물리적인 대체가 불가능하다 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물리적 대체가 안 된다는 말은 똑같은 게 없다, 개별적이다, 이런 개념이 되는데, 선생님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몰라도 됩니다. 자, 전부 다 뭐냐? 요거 물리적인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물리적 특성입니다. 물리적인 건 어떻게 할 수 없다. 선천적이기 때문에, 본원적이기 때문에, 근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물리적 특성, 자연적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변화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시험에 나오느냐? 아닙니다. 지금부터 할 게 나옵니다. 그러면 토지는 물리적 이동이 안 되니까 어떤 특징을 지닐까요?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특징을 지니냐면 토지는 지역적인 어떤 장소적인 제약을 지니게 됩니다. 지역적인.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여러분 토지가 지역적, 장소도 국지적이란 말도 쓰니까 국지적이란 말 쓰도록. 이거는 여러분 토지가 안동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동에 어떤 지역적인 특징 영향을 받겠죠. 지역적 특징을 받는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안동에 있는데 안동에 관계되는 지방자치 규약이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규약 영향을 받는 거죠. 이 지역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영향을 받는다. 이게 지역적 국지적 특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토지가 있는데, 안동에 있는데 제주도에서
관광객들 유치를 위해서 토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어요. 그게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국지적이니까. 내가 속한 지역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임장활동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건 장소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이 장소적인 제한을 말하는데 임장, 빨리 그럼 김장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임장과 김장은 다르다 그죠? 임장이란 말은 장소에 임한다라는 말인데 중개사 수업하면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내가 그 현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그 토지가 나에게 오지를 못하니까. 여러분이 의뢰자가 토지를 여러분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토지를 팔고 싶어요. 토지를 팔고 싶은데 토지를 본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모시고 토지한테 가야 되죠? 토지를 보려면 그러면 토지가 나에게 오면 되지 않느냐? 토지는 이동이 안 되니까 나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장소에 가야 된다. 장소, 현장 활동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게 어려운데요. 외부 효과란 말을 씁니다.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토지가 있는데 그 여러분 토지 옆에가 개발이 된대. 나는 개발되는 토지 안 들어가요. 그래도 내 토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개발이 잘 됐는데 이 개발 루트로 확대가 되는데 우리는 내 토지 온전히 보호하고 있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게 환지라든지 아니면 수용 대상이 아니야. 그럼 난 더 혜택을 볼 수도 있어요. 개발이 다 되고 나면 몇 년에도 내 값이 많이 온다. 이게 좋은 효과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토지 바로 옆에 쓰레기 야채장이 들어왔어요. 온갖 냄새 다 맡게 되겠죠? 이런 안 좋은 영향도 있다. 그런데 이게 이동이 안 되니까 이런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요것들은 가만히 보니까 지역 장소적인 제약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니까 지역 장소적인 제약을 받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걸 암기하라 그래요. 자, 따라합니다. 부동성. 지역 장소 외부 효과. 한 번 더. 부동성. 지역 장소 외부 효과. 외우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지역, 장소란 말이 나오면 부동성이 답이다. 이 뜻이에요. 의미를 이야기한 겁니다. 자, 부동성에서 지역, 장소적인 제약이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딱 보도록 할게요. 79쪽에 봅니다. 79쪽에 1번 부동성 밑줄 그으시고 쭉 내려옵니다. 동그라미 2번에 국지와 지역 분석의 근거 밑줄. 제가 말한 것만 밑줄입니다. 국지, 지역 요거 밑줄 그었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3번 임장활동 및 정보활동 밑줄. 이건 임장, 장소적인 개념을 말하는 거죠. 4번 외부효과 밑줄. 외부효과 이걸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시험 제일 많은 게 4개 지문입니다. 나머지도 나오기도 하겠죠. 근데 나머지는 다음 순환에 조금 더 자세히 말을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말 하다 그랬잖아요. 딱 이 3개만 딱 봐놓으시면 됩니다. 요게 부동성에 관계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부정성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부정성은 어떤 개념에서 출발하게 되느냐 하면은 얘는 자, 공급이 제약이 있다라고 말했죠. 공급에 제약이 있다. 간단히 설명했듯이 대부분의 재화들은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예전에는 빵 같은 걸 좋아하고 쌀과자 이런 걸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서서히 소비자의 선호도가 바뀌었어. 쌀과자 같은 이런 과자들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공장에서는 쌀과자를 많이 만들어내겠죠. 자기들 마진을 위해서. 이렇게 수요에 따라 공급이 증가돼요. 근데 토지는 사람들이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대돼요. 근데 토지는 늘릴 수가 없죠. 지구 거품이 내렸죠. 공급이 안 되니까 토지가 어떠냐?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냐냐? 지가고라고. 지가고 뭐죠? 토지 가격이 비싸다. 왜? 토지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는 필요로 하면 대량 생산해서 가격을 낮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아주 어릴 때라든지 우리가 간에 수호빙 될 때는 대부분의 물건이 비쌌어요.
옷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쌉니다. 왜? 전부 다 수공이니까. 근데 요즘은 공장에 그러니까 모든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되면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토지가 좀 귀하게 느껴지겠죠. 공급의 제약 때문에 토지 가치가 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들은 집약적인 토지 이용을 하게 됩니다. 집약적 토지 이용이라는 말은 뭐냐? 토지에다가 건물을 높이 올려요. 왜? 토지값이 비싸니까. 토지가 비싸니까 내가 공간을, 백화점 공간을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 써야 된다. 근데 토지가 1000제곱미터 쓰려면 너무 비싸다. 50제곱미터 써가지고 20층 건물 올리면 되겠죠. 그럼 공간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더 저렴하다라는 겁니다. 집약적 이용하는 이유는 뭐냐? 토지가 공급이 안 돼서 비싸니까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운데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생산비라는 말을 다른 말로 원가라는 말과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재화는 생산비, 원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 재료비와 인건비, 가공비를 우리가 유추, 짐작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이 탁자 가지고 만만하게 하면 탁자를 만든다. 그럼 재료, 나무값 2만원, 3만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가공비, 기계 사용료, 수공비, 사람 인건비 3, 4만원. 그래서 원가 5, 6만원 이렇게 유추가 돼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게 몇 억짜리라고 말하진 않잖아. 그죠? 대략적으로는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생산비, 원가를 유추할 수 있어요. 근데 토지는 지구 거품이라 그랬죠? 인간이 만든 게 아니죠. 얼마면 지구를 만들 수 있을까? 얼마면 땅덩어리를 만들 수 있을까? 짐작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예측 짐작이 불가능해서 생산비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얘는 나중에 이렇게 옵니다. 따라할게요. 부정성, 공급 생산비. 다시 부정성, 공급 생산비. 즉 공급 제약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 생산비 법칙 이런 말이 나오면 부정성이다. 라고 나중에 제가 외우라 라고 할 겁니다. 자, 81쪽에 동그라미 2번 부정성 제목이 밑줄 것이고 맨 밑에 니은 옵니다. 위에 그래프 같은 거는 다음에 할 거예요. 니은 밑줄입니다.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물리적 공급 또한 불가능하다. 밑줄.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이해하시겠죠? 그게 요거잖아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못한다. 요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82쪽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3번의 기억. 두 번째 줄에 토지 부족 문제의 근원 밑줄. 지가 상승 원인 밑줄. 지가 상승 지가고 요 밑줄 했습니다. 니은 토지 희소성 정대 밑줄. 희소성 나왔습니다. 기껏 토지물 집약화 밑줄. 집약적 나왔죠. 이게 분에서 가장 많이 지문 정답으로 나온 지문이 지가고 희소성 집약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암기해 놓는 게 어려우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간단하게 부정성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오른쪽에 영속성 보도록 할게요. 영속성은 뭐냐? 이게 물리적 강가 안 된다. 영원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영원하다 보니까 우리가 토지를 바라볼 때 길게 봐요, 짧게 봐요. 영원한데? 그래서 토지를 어떻게 보죠? 장기적으로 바라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를 파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토지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래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하기 때문에 토지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어떤 거냐면 소유 이익과 지문대로 할게. 소득이득이면 소득 이득과 그 다음에 자본 이득을 구분할 수 있고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소득 이득이라는 말은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를 이용해서 이익을 누릴 수가 있겠죠? 토지를 빌려주면 뭘 받아요? 임대를 받아요. 내가 토지에 농사를 지으면 수확률 못해요. 그게 소득 이득입니다. 자본소득은 뭐냐면 자본소득은 자본소득인데 토지를 10억에 매입했다가 20년 있다가 15억에 팔았어요.
5억만큼 토지가 올라갔죠. 그겁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토지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하지 않으면 감가가 발생하면 이 소득인지 감가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익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편에 없습니다. 재생산비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재생산비법칙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재생산이라는 것은 소모를 전제로 합니다. 소모를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어떤 맛동산을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맛동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안동에서 모든 맛동산을 다 먹어버렸다. 대한민국의 모든 맛동산을 다 먹어버렸다. 모두 소모가 됐죠. 그러면 공장에서 다시 재생산하겠죠. 아니 지금 이 맛동산이 안 팔리고 그득해요. 그럼 재생산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재생산은 소비가 전제돼야 된다. 토지는 써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재생산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이유가 요것 때문에 헷갈립니다. 집중해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생산비, 여기는 재생산비 다릅니다. 자, 얘는 나도 이렇게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영속성. 시간, 수익, 재생산. 다시 영속성. 시간, 수익, 재생산. 자, 지문에서 시간적인 영원 이런 말이 나온다든지 수익, 사용이익, 소유이익, 수익 이런 말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재생산비 법칙이 나오면 답은 영속성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판별하면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83쪽에 봅니다. 3번 영속성 위주 것이고 쭉 내려올게요. 동그라미 4번 기억 두 번째 줄 밑줄 긋습니다.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다 밑줄. 자, 그게 뭐냐 요거죠. 장기적. T컷 중간에 소득이득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 밑줄. 소득이득 자본이득. 넘어갑니다. 84쪽입니다. 동그라미 5번 임대차 시장 발달 밑줄. 소득이득을 노리는 게 임대차 시장 때문에 소득이득을 노리는 거죠. 임대차 때문에 소득이득을 노리는 거죠. 요 개념입니다. 동그라미 6번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나 사고방식의 적용을 할 수 없게 한다. 재생산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암기해서 문제를 많이 푼다. 그건 암기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은 암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요 배경을 이해하라는 이야기죠. 나중에는 그렇게 암기시켜서 암기하면 빨리 풀어요. 고민할 필요 없는데 빨리빨리 푼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문에서 국지적 어떻게 나오잖아. 답은 지역. 이렇게. 그 다음에 집약적 나오잖아요. 답은 요거. 왜? 토지 공급이 안 되면서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지문에서 만약에 수익 환원법 나오잖아. 수익이요 요거. 이렇게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지금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요 세 가지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개념이냐? 지역적인 느낌이야. 답은 부동성. 공급이 안 돼. 답은 부정성. 감가가 안 돼. 답은 영속성.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시간적인 개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 84쪽에 4번 개별성의 개념이 있습니다. 개별성은 모든 토지는 따로따로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내용을 버렸습니다. 일물일가가 뭔데요? 대부분의 공산품은 일물일가입니다.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을 나타낸다.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맛동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맛동산 안동 시위에 가면은 얼마죠? 뭐는 큰일인데 중요한 건데 2,000원이에요. 정말 중요한데? 고급 중고입니다. 이걸 서울에 가도 시위가 얼마죠? 2,000원. 혹시 궁금하면 사보세요.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물가가 성립한다는 거죠. 토지는 모든 토지가 전부 다 같은 게 단 하나도 선생님 우리 토지하고 옆에 토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좌표가 달라. 좌표가 달라. 그래서 다른 게요. 모든 토지는 다르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물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 좌표와 여기 좌표 다르니까 심지어는 요 토지가 오늘 거래와 1년 후 거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일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표현 씁니다. 비표준화, 비조직화, 비공개 이런 말을 써요. 이건 시장 넣을 때 다시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 개별적이기 때문에 표준화가 어렵다. 유통 구조를 조직화하기 어렵다. 그리고 공개가 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공개되지 않다 보니까, 자, 공개되지 않으면 두 사람이 그래요. 두 사람만 그래야 알 수 있겠죠. 예전에 다운계약서 많이 썼잖아. 그죠?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쓰면 큰일 납니다. 여하튼 다운계약서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두 사람만 알다 보니까 거래를 비공개, 개별적이다 비공개해서 두 사람만이 알다 보니까 두 사람만 입을 맞추면 가격에 대한 세금 탈루가 일어날 수 있겠죠. 정부에서는 이걸 오픈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세금을 정상적으로 걷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실명제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하는 법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오픈하게 만들고 있는 거라. 가격이 정상적으로 나타나게 신고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불이익을 주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원래는 비공개인데 이게 정부에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공개되게. 왜?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84쪽에 보시면 개별성 밑줄 그어주고 오른쪽에 봅니다. 동그라미 2번 일물가의 법칙을 배제한다 밑줄. 3번, 4번, 5번, 6번이 요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참고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토지의 특성입니다. 자, 얘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렵고도 좀 중요한데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시험 문제를 제가 이게 아까 요거 하나 풀어드렸죠? 요거 하나 풀어드렸죠? 작년에는 33회 때는 여기서 네 문제가 나왔죠. 오늘에 뭐가 나왔냐면 여기 얘도 나왔고 그 다음에 주택이불 여기도 나왔어요. 근데 이거 토지의 특성은 우리가 배우지 않은 지문이 좀 나와요. 뭐냐면 다음 주 우리가 수용어 배우면 탄력성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 개념이 좀 나와버려요. 그래서 설명이 좀 애매해서 요거는 뺍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우리 교재 또 뒤에 부록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거냐면 자, 그 562쪽입니다. 2번입니다. 2번. 2번이 작년 문제가 나온 건데 이게 토지의 특성이에요. 거기 보시면 1번을 보면은 고정되어 있다. 부동산을 말하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개별성이고요. 4번 부정성 나오고요. 5번 영수수수 나오죠.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제가 문제를 지금 안 푸는 게 뭐냐, 4번에는 완전 비탈릭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좀 나오니까 설명하기 애매한 거예요. 지금 내가 그 틀렸다는 걸 말하기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쉬워요. 왜 정답이 쉬우냐면은 정답 1번이죠. 고정되어 있으니까 국지화. 정답을 찾기 쉬웠다라는 거죠. 나머지 틀린 이유를 설명할 때 4번이나 5번 같은 설명이 애매하니까 이걸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좀 그렇지만 3, 4번에 이거 설명하면 여러분 이해합니다. 잘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 기회에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요거 3개 다 나왔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뭐가 나왔느냐. 자, 넘기셔서 어디 보느냐면 570쪽으로 합니다. 570쪽에 20번입니다. 건축물 A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고 필로팀 모르겠으면 넘어갑시다. 두 번째 봅니다. 면적 660이다. 600이다. 620 이하죠? 그럼 좀 많아요. 다중, 다가구, 다세대 다 가능하죠. 그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세 번째 봅니다. 세대수 합계는 8세대이며 지사 시설이 설치됨. 지사 시설이 설치됨.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은 지금 20번에 세대수 합계는 8세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사가 가능하다. 바닥 면적 합계가 600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청수가 안 나와 있나요? 아, 끝났네. 응답을 봤다 그죠? 제가 볼 필요 없는 건데 그죠? 자, 포인트 보면 청수 4층 밑줄.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적 600 밑줄. 여기서 끝났죠? 4층이니까 얘 둘 중에서 그죠? 4층이니까 610이 요 놈이죠?
답은 뭐가 되겠다? 이 끝난 거예요. 다시 해야 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작년에 저랑 공부한 사람들에게 제가 예측을 했었어요. 예측은 뭐냐면 요거 3개 중에 지금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놈이 하나 나올 거다. 이렇게 3개 나올 거라고 말했는데 물론 약간 벗어나긴 합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이거는 예견된 거예요. 왜 그렇게 예견됐느냐 하면 얘가 3, 4년 한 번씩 나온 지 한 2, 3년 됐어. 그리고 작년에 개정된 내용이 있어요. 개정된 게 가중이 어떤 교재 330으로 된 책이 있습니다. 이게 330이었다. 작년에 660으로 개정이 됐어요. 왜냐면 고시원 있는 분들이 너무나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건물인데 건물로 주택의 면적이 100이라는 말은 굉장히 규모가 어때요? 작아요. 너무 규모가 작은 거라 이 시계 말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방 따닥따닥 있고 다용도실 있고 공동치사 씻는 공간 있고 만든다는데 100제곱미터 330제곱미터 100평 가지고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았었어요. 이 면적을 늘려달라. 그래서 자기들은 많은 이런 규제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적으로 늘려준 거예요. 그게 작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660으로 늘어나면서 이게 개정된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시험에 나올 거라고 대부분 선생님이 예측을 했어요. 아니다 할까? 이 정답이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랑 같이 총론을 공부하면서 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에도 그렇게 할 거예요. 다음에도. 물론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우리 이 총론 범위가 얼마만큼이냐? 총론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거의 요만큼인데 페이지로 나타내면 정말 굉장히 많은 7, 80페이지예요. 근데 저랑 공부한 페이지는 실제로 10페이지도 안 됩니다. 제가 절반이라고 말하지만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나머지 엉뚱한 거 많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머지는 다 비할 거예요. 적절하게 필요한 거 그때도 설명할 건데 언제나 자주 나오는 게 요거라. 그래서 요거는 계속 반복할 거예요. 얘는 다음에 안 할 거예요. 가능성이 낮으니까. 근데 요 세 개는 또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는 매년 나와요. 그래서 요쪽 위주로 설명을 하고 계속 해나가겠다. 다음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첫날 종론을 했는데 여러분 집에 가시면 오늘 제 수업을 듣고 대부분 이해가 되셨다 그러면 굳이 동영상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다음 주 수업은 경제 파트는 아마 여러분이 설명을 듣고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동영상 한 번 더 듣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해가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 교재도 설렁설렁 보고 밑줄 거 들었잖아요. 그것도 보고 그 다음에 거기는 문제도 살랑살랑 풀어보고 문제가 안 되네? 그럼 넘어가세요. 이 책을 우리 이번하고 끝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뒤에도 4월달도 5월달도 푼다 그랬죠? 이걸 한다 그랬죠? 그때 안 한 걸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이 그때 몰랐던 게 해결이 되는 거라 이제. 그 이유는 뭐냐? 지문이 5개가 나오면 제가 10페이지 풀면 요거 전부 다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여기서 많이 나오지만 다른 쪽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점점 넓혀 나간단 말이에요. 즉 수업 방향은 가장 중요한 골격을 잡아놓고 요걸 철저히 하면서 다른 걸 조금씩 늘리는 거라. 그런데 늘리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요 주요하는 요것만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 대부분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부터 해서 요 순환이 한번 끝날 때까지 이 순환을 해결해 나갈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오늘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30분 1시간 가볍게 복습하면 됩니다. 다음 주는 조금 나네요. 여하튼 다음 주는 또 이런 내용으로 같이 다룰 테니까 복습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